정치인들이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세대들을 만나는 거는요, 야당일 때 만나는 거예요. 야당 지도자일 때. 그래서 정권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야당 지도자였을 때. 여당 지도자나 여당 출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쪽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론이 안 좋은데 내가 여기 대구 가보니까 나를 너무 열광적으로 지지해. 막 정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나를 보고 웃고, 아유, 여론조사 여론은 아닐 거야. 이런 자기 확신에, 자기 최면에 의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만 찾아다니는 정치는 여당 지도자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원한이 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확정적인 범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범죄자와는 같은 자리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을 야당 대우하지 않고 일단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될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옳지 않은 세력과는 대화 타협 없어 라는 시그널과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본인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검찰 출신 정치 지망생을 대규모로 공천을 해서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정치인 분들은요, 6개월 지나면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너 조언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만약 참모들이 나한테 뭔가를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네가 모르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가 하는 얘기랑 맞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오만과 독선이 나타나더라고요. 대략 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어느 정치인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검찰 쪽으로도 보고받고 총리로부터 보고받고, 그 보고받는 사람 딱 한 명이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한 명이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모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근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호탕한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과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좋은 형.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캠페인 중에 하나가 성렬이 형이었잖아요. 성렬이 형. 친근하고 소통 잘하는 그런 걸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신의 고집이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나는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됐다. 내가 모험 걸었을 때 실패한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고 되겠냐 이번에 되겠냐 그랬지만 나는 내가 밀어붙여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됐고, 나는 그것도 극복을 하면서 나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밀고 나가면 나는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왜 비서실장을 시켰을까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많았죠. 대통령 처음으로 정치를 해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노련한 정치에 좀 노련하고 유능하고 신망이 있는 분을 비서실장으로 내세우고, 다른 정책 쪽은 정책기획수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경제, 정책이 중요해. 비서실장도 그렇고 경제수석도 그렇고 정책수석도 그렇고, 정책수석이 아니라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국정기획수석. 네, 국정기획수석.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관료 출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무적인 기능이 마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좀 부족하면 정무수석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진복 수석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성품 좋고 그렇지만 그분이 과연 정무적으로 뛰어난 분이냐, 전략적인 사고에 능한 분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많죠.
그때 되면 이제 소용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지나면은 네. 아유 내가 이제 정치 9단이야 10단이야 참모들의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저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건의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드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무 기능은 전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가까운 분이 저보고 이제 그때가 2021년 이제 6월달 뭐 4월달 5월달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월에 정치선언 했으니까 그전에 4월달 5월달 됐는데 그때 이제 한 세 부류의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면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걸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의 실무 그룹을 꾸리고 있는데 좀 저도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몇몇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저보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선약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가고 아유 내가 뭐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뭐 안 만나도 된다.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나 언제든지 방송이랑 다른 차원을 통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윤석열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 대략 3건의 이제 보고서도 이제 건네주고. 네, 맞아요. 그때 대선 후보 경선 캠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쭉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는지 쭉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거의 처음에 그것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거기에서 캠프의 명칭을 윤석열 국민 캠프. 그럼 그대로 놔줘야 되잖아요. 네?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국민 캠프. 그대로 했어요. 국민 캠프로 명명을 해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제가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고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막 주장을 하고 민주당 쪽 패널들과 막 갈등, 싸움 뭐 이런 걸 하니까 저 아는 지인분이 윤석열 총장은 저보고 잘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나는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런 좀 정리한 문건들이 있다. 그래서 방송 평론할 때 참고해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2건의 문건을 전달해 줬었죠. 그 사람들과의 원래 인간적인 우정이 두터워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의견이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이야말로 보수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정권이 친박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어요. 2016년에 박근혜 정권 총선에서 실패하고 탄핵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많은 회생의 계기가 있었는데 친박들이 우리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일치 단결된 그런 지도부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2016년 8월 달에 이정현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친박 1세계 당대표 체제가 당 지도부가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탄핵당하고 계속 대선 지고 총선 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방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순혈주의는요, 이 생태계에서 존재가 불가능해요. 생존력이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소리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검찰권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유능한 내 후배들이 정치권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그 사람들만 내보내면 수도권 민심, 중도층 민심, 20, 30대 다 우리를 결국엔 지지할 거야. 왜? 민주당에 이재명이 있잖아. 저 범죄 혐의자가 있는 이재명, 저 당을 어떻게 지지를 하겠어. 어떻게 저 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 후보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뭐 경쟁력이 있더라도 나에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공천 안 줘서 그냥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에게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 8, 90명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검찰 출신들의 본인이 같이 일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대규모로 정치권에 진입시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냥 명확관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권 내내 금융감독원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 데뷔를 시키겠죠. 영등포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마할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안심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역시 신뢰하고 상당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치권 가더니 잘하네. 야, 정치판 한번 싹 바꿔봐. 이러한 이제 동지 의식을 통한 소명을, 사명감을 실현시킬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뭐 그때는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동지라기보다는 저는 뭐 창당 실무 기획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움직여서 바른정당이 창당이 된 건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 창당한 것은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새로운 정치 세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바른정당 창당해서 반기문 사무총장 대권 후보로 내세워서 우리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그 한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정치 개혁보다는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난 거기서 핵관으로 자리 잡아서 나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행사할 거야. 권력욕에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두 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도권 다툼에서 권성동 의원이 좀 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대표 경선에 나갔는데 장제원 의원은 뭐 김경호 후보를 밀고 본인은 드랍을 했잖아요. 그럼 밀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분은 권성동 의원 같아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밀도가 높고 신뢰를 받았다면 당이 이렇게까지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